지금 북한 평양 외무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임하던 최상위 엘리트 외교관이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한밤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평양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그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수령이 직접 하사한 낡은 만년필 한 자루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만년필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가 화장실 하나를 보고 주저앉아 오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사선을 넘은 한 남자의 처절한 탈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느낀 건 평양에서 가장 좋다는 냉면집 앞골목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봉화식당에 가는 길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15살이었고 아버지는 외무성 고위 간부로 막 승진하신 직후였습니다. 평양 시내 중에서도 간부들만 드나드는 구역 깨끗하게 쓸린 보도블록 위를 아버지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골목에서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동물이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보지 마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평양냉면을 주문했고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면을 먹고 육수를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골목은 이미 조용했고 아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위험하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해서 안 물은 게 아니었어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냉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어요. 사람이 끌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을 만큼 저는 그 세계에 완전히 길들어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만 있었으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마치 평생 우물 안에서만 살아온 개구리처럼 우물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철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잘 살았다는 사람, 외화상점에서 장을 보고 간부 전용 병원에서 진료받고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탈출했는지. 2026년 1월 저는 아내와 12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바나 공항을 한밤중에 빠져나왔습니다. 만년필 하나 안에 모든 것을 숨기고서요. 잘못 걸리면 저뿐 아니라 평양에 계신 아버지까지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창광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창광거리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간부 거주구역입니다. 우리 집은 11층짜리 아파트에서 꼭대기 가까운 층이었어요. 방이 3개였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냉장고가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인민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게 당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없어 본 적이 없으니 감사한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 저는 이게 전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우리 집안이 그만큼 나라에 공헌했으니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혁명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일 빨치산 시절에 김일성 수령과 함께 만주 벌판을 누비신 분이셨어요. 어르신들 그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주에서 함께 싸웠다는 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훈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할아버지는 핵심 계층, 그 중에서도 꼭대기 자리를 잡으셨고 그 자리가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고스란히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외무성 고위 간부셨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바로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빨치산 경력이 손자의 앞길을 닦아준 셈이었죠. 명절이면 특별 배급으로 쇠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남쪽에서 설날에 갈비찜을 하듯 우리도 명절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설날에는 아버지가 외화상점에서 사탕 상자를 사다가 안겨주셨습니다. 외화상점이 어르신들께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달러나
외화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상점이에요. 거기에 가면 일본산 과자, 중국산 음료수가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간부 전용 병원이 따로 있어서 일반 인민들이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알아눕는 동안 저는 대기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죄스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봉화식당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녹그릇에 담겨 나오는 차가운 면발, 그 위에 올라간 편육 한 점. 아버지는 면부터 드셨고 저는 육수부터 마셨어요. 그게 우리 부자만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소리 없이 웃으시는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냉면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믿었던 그 맛을. 그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군에서 그렇게 배웠고, 외무성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랬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고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땅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아래 남쪽은 거지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밤이면 아파트 거실에 서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환했어요. 복도 전등, 거실 조명, 아래층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불빛까지. 그런데 보통강 건너편을 보면 거긴 캄캄했어요. 불빛 하나 없이 검은 덩어리처럼 앉아있는 주택단지. 같은 평양인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대낮이고 한쪽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커튼을 치고 돌아서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늘 밥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외무성에 들어간 지 12해가 지난 해였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본부과장급까지 올랐고 드디어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쿠바 대사관 참사. 대사 바로 아래 실질적인 2인자 자리였어요. 아내는 외무성 통역원 출신이었고 우리 사이에는 갓 6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찌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게 꼭 제 어린 시절 사진 같았어요. 발령이 확정되던 날 밤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 위에 달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탁상 전등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인수인계 목록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는데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만년필은 할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소련에서 만든 까만 몸체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묵직한 물건이었어요. 수령님께서 직접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신 것을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걸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안에 우리 가문 3대의 충성이 들어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손이 미세하게 떨리셨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자랑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벅찬 감정이라고 믿었어요. 그 떨림이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서류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낯선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 업무 인수, 해외 자금관리 실무 총괄, 외교관이 무슨 자금 관리를 한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이 맡기신 일이면 뭐든 하는 거지 뭘 고민하겠습니까? 서류를 덮고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가 서재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철웅아,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으로 평온한 대화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이별 인사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쿠바 아바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제잘거리는 동안 저는 점점 작아지는 평양을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자.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서류 마지막 장의 5글자, 해외 자금 관리가 제 인생을, 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3대를 이어온 만년필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그리고 그로부터 꼭 12년 뒤 2026년 1월의 그 한밤중에 저는 그 만년필 안에 3대의 충성을 배신하는 증거를 숨긴 채 딸아이 손을 잡고 아바나 거리를 뛰게 됩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캄캄한 주택 단지처럼 불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요. 저는 그 어둠을 만들어낸 체제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편했으니까요. 묻지 않는 게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서 동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린 아들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소식이 끊겼어요. 그 빈 책상을 매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12년을 살아온 제 세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도 3대를 이어온 혁명 가문의 후손도 결국엔 그 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체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망설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그 전쟁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그 아픔을 저는 교과서로만 배웠습니다. 북에서는 그 전쟁을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라고 배워요. 미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웅적인 인민의 투쟁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으니 남쪽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미국 밑에서 굶주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쿠바에서 처음으로 서울 야경을 봤을 때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한강 위로 다리들이 빛을 뿜어내는 서울. 그건 제가 배운 그 처참한 땅이 아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보통강 건너편 어둠이요. 우리가 빛이라고 믿었는데 사실 어둠은 우리 쪽이었다는 것을. 아바나에 도착한 첫날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평양의 건조한 겨울 공기에 익숙해 있던 몸이 갑자기 열대의 습기 속으로 던져진 거였어요. 얼굴을 때리는 것 같은 뜨거운 공기, 피부에 달라붙는 축축한 기운. 딸아이가 아빠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라고 투덜거렸고 아내는 땀을 닦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조국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다. 대사관에 가면 달라지겠지. 뭐든 잘 갖춰져 있겠지.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럭저럭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복도 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에어컨은 돌아가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제 사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삐걱 소리가 나면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평양 외무성의 대리석 복도와 가죽 의자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어르신들 예전에 관공서 같은 데 가시면 반짝반짝 닦인 마루에 번듯한 집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사관은 그것도 못 미쳤습니다. 조국을 대표한다는 공간이 이 모양이라니.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니 물이 안 나왔어요. 녹슨 파이프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만 나다가 멈추는 겁니다. 구석에 파란 양동이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미리 받아두고 바가지로 퍼서 쓰는 방식이었어요. 변기는 물 탱크가 고장나 있어서 역시 양동이 물을 부어내려야 했습니다. 냄새는 말씀드리기도 민망했어요.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공관의 화장실이 이렇다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평양 창광거리의 그 깨끗한 아파트, 외화상점, 간부 전용 병원. 혹시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무대 위에 세워놓은 세트장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 공식 외교 업무 서류는 서랍 하나 불량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보조, 제외 국민관리, 쿠바 측 기관 연락. 그거였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더니
캐비닛 뒤쪽에서 별도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업무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목록, 중남미 각국 은행 거래 내역, 자금 이동 경로가 빼곡하게 적힌 문서들,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해외에 돈을 숨기는 작업, 그게 제 본업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대북 제재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거래를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일을 외교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 돈을 세탁하는 일. 국제법 전공자인 제가 그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를 몰랐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한 건 부임 2달째쯤이었습니다. 파나마의 유령 회사를 통해 움직이는 금액, 멕시코 은행을 거쳐 세탁되는 자금, 중국 쪽으로 돌아가는 루트. 한 달치 금액을 합산해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 시절이요. 저는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특별 배급을 받으며 살았으니 굶는 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이웃집에 옥수수 죽을 가져다 주시던 모습은 기억합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가 어찌나 울던지 쌀 한 톨 없어서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다고.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냥 가슴이 짠했다 하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숫자들, 그 사람들이 굶어 쓰러질 때 이 돈은 카리브 어딘가의 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몇백만, 몇천만이 아니에요. 제가 합산한 금액은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수령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외무성에서 20년 가까이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사관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기 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현지 직원이 두고 간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보위부에서 감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을 보고 의자에서 몸이 굳었어요. 밤에 찍은 서울 도심이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한강 위에 다리들이 무지개 조명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광거리가 자랑스럽던 제 눈에 서울은 다른 행성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였습니까? 남조선은 미국 식민지,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땅이라고 배웠는데 이 화면 속의 도시가 굶어 죽어가는 나라란 말입니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아바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양동이로 물을 퍼야 하는 대사관 화장실이 떠올랐고 조금 전 화면에서 본 서울의 불빛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요. 그럼 저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체 뭡니까? 저 빛은 뭡니까?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처가 식구들이 있었어요. 해외 근무 외교관의 가족은 사실상 인질입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고 본 것을 잊기로 했어요.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불빛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에 누워도 그 빛이 보였고 낮에 서류를 보다가도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어린 시절에 담 너머 이웃집이 궁금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담 너머에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저한테는 그 노트북 화면이 그런 거였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담이었는데 한번 봐버리니까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임한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저는 비자금 업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수령님의 해외 비자금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쓰이는 곳이 인민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데였어요. 최고 지도부의 사치품 구입, 해외 공작 자금,
핵 개발과 관련된 장비 수입 대금. 그러는 동안 북한 인민들은 오늘 저녁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웃집 아줌마가 울던 모습이 또 떠올랐어요. 그 아줌마 아이들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창광거리에서 태어난 덕에 저는 굶어본 적이 없지만 불빛 없는 저강 건너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저는 매일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아바나 대사관 화장실 녹슨 파이프에서 시작된 그 틈이 서울 야경을 본 순간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박성철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 그 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저는 쿠바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도 북한처럼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수령님과 비슷한 지도자가 있고 인민들이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와 비슷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지에서 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길에서 웃고 노래했어요. 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몰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난하지만 표정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길에서 웃지 않아요. 아니, 못 웃는다고 해야 맞겠죠. 항상 어딘가 굳어 있어요. 감시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보이부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쿠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낡은 골목에서 모여 앉아 도미노를 놀고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워 보였어요. 자유. 그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말은 이렇게 쓰여요. 부르주아 자유주의, 제국주의적 자유. 이런 식으로 항상 나쁜 말 앞에 붙어서 나옵니다. 진짜 자유는 수령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서방 세계의 자유는 가짜 자유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아바나 골목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웃고 있는 쿠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리는 게 가짜 자유라면 진짜 자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지? 대사관 생활이 한 해를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매일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고 비자금 서류를 처리했고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야경이 꿈에 나왔어요. 아바나 화장실 양동이가 꿈에 나왔고 고난의 행군 때 이웃집 아줌마 우는 소리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같이 밥을 먹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겠죠. 하지만 외무성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알아요.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들을 속에 담아두는 법을요. 우리 부부는 각자 속에 뭔가를 담아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딸아이만 달랐어요. 아이는 현지 외교관 자녀들 학교에 다니면서 쿠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내 친구 미르카는 집이 좁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매일 웃어. 왜 웃을까? 저는 아이를 보면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니까 웃겠지.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는 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웃어요? 그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더 잘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따뜻한 관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였고 눈치를 받고 들릴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쿠바 아이가 매일 웃는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아버지가 평양에 계셨고 처가 식구들이 평양에 계셨으니까요. 저는 만년필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달 자금 이동 경로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균열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사관 현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짧은 머리,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현관에 일렬로 서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사가 직접 나와서 악수를 했는데 그 대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대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신임 보위부 감시관, 이름은 박성철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위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비밀 경찰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의 중앙정보부 같은 곳인데 그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감시관이 보고서 한 장 올리면 대사도 잘립니다. 아니, 잘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요. 직함은 서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사관의 모든 직원을 감시하고 평양에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박성철이 부임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조회 때 그가 직원들 앞에 섰는데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그러더니 대뜸 3등 서기관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지, 어제 저녁에 관절을 몇 시에 나갔어? 그 직원이 당황해서 산책을 잠깐 하다가 박성철이 말을 잘랐어요. 산책이요? 해외 근무 중에 허가 없이 관절을 이탈하는 게 산책입니까? 조용한 아침 사무실에 그 목소리만 울렸고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회의 때 제가 발언하면 중간에 끊었어요. 참사 동지는 창광거리에서 좋은 것만 드시고 잘하셔서 그런지 현장 감각이 좀 부족하신 것 같죠? 대사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출신이라는 걸, 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이라는 걸 그 인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였어요. 자기는 밀고와 아첨으로 올라온 주제의 3대째 혁명 가문 앞에서는 늘 한 발 뒤에 서야 했던 그 열등감, 보위부 감시관이라는 권력을 쥐고서야 처음으로 저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질투였어요. 하지만 질투만이었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대사관에 김혁수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쯤 아래인 3등 서기관이었는데 일을 참 성실하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쿠바 현지어도 열심히 배우고 대사관 행사 준비도 늘 앞장서서 했어요. 제가 가끔 같이 점심을 먹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혁수는 항상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참사님, 아들이 벌써 뒤집기를 한답니다. 전화 한 통이 올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어린 자식 두고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혁수가 딱 그랬습니다.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혁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쿠바 현지 텔레비전에서 미국 뉴스 채널이 잡히는데 그걸 잠깐 본 거예요. 영어 공부 삼아 틀어놓은 건데 하필 그 장면을 박성철 쪽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조회 때 박성철이 혁수를 이름도 아닌 직함으로 불렀어요. 3등 서기관 김혁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적대국 방송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소. 사상 동요 및 적대 세력 내통 혐의로 본국에 보고하겠소. 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잠깐 혁수가 말하려는데 박성철이 손을 들어 끊었습니다. 변명은 평양에 가서 하시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박성철을 찾아갔습니다. 감시관 동지, 김혁수 건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 일로. 박성철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앉은 채로요. 그리고 웃었어요. 참사 동지,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 끼쳤어요. 참사 동지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출신이 좋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 뒤 김혁수는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혁수가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참사님,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가네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했겠어요? 괜찮을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혁수가 떠난 뒤 박성철이 직접 그 자리에 왔어요. 혁수가 두고 간 가족 사진 액자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박성철이 그 액자를 집어들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책상 끝으로 밀어버렸어요. 자리 정리라는 듯이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왜 그랬을까? 그 액자를 집어서 혁수 안의 사진을 봉투에 넣어 보내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철의 눈밖에 나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깨진 유리 자국이 타일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저는 매일 그 자국 옆을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아니,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 뒤로 김혁수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 자리에 새 직원이 오지도 않았어요. 빈 책상만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제까지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상황을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북한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모른 척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혁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갑에서 아들 사진 꺼내서 보여주던 그 얼굴이요. 참사님, 아들이 벌써 뒤집기를 한답니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왜 안 오는지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한테도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8살이 된 아이였어요. 아빠 출근할 때 항상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다녀와. 그 아이가 혁수 아들처럼 아버지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박성철이 부임하고 나서 저는 잠을 못 자는 날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을 때부터 시작된 그 불면이 이제는 밤마다 저를 깨웠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비자금 서류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면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은 은행 금고에서 자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 나는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묵직한 그 감촉. 3대의 충성이 들어있다는 이 물건. 저는 꼭 쥐었습니다. 아직은 버텨야 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박성철의 손이 이번에는 제 쪽으로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이 제 비자금 업무 기록을 건드리기 시작한 건 부임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캐비닛 서랍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넣을 때 항상 가장자리를 서랍 왼쪽에 맞춥니다.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서류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겁니다. 자물쇠에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에는 공식 문서만 넣어두었으니 진짜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철이 제 서랍을 뒤졌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였어요. 이 인간이 나를 겨냥하기 시작했구나. 그래도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된 채로 관저에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박감시관이 나를 따로 불렀어. 박성철이 아내를 대사관 회의실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질문을 했답니다. 남편이 요즘 어디를 다녀오는지, 관저에서 늦게까지 뭘 하는지, 혹시 이상한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면서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신경 쓰지 마, 감시관이 원래 그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신문한 것도 모자라 박성철은 딸아이한테까지 갔어요. 그리고 열흘쯤 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빠, 오늘 박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나한테 과자를 줬어. 그러면서 물어봤어. 아빠가 집에서 뭐 하는지, 어디 다녀오는지 얘기해주면 다음에도 과자 사준다고. 12살짜리 아이를 학교 앞에서 과자로 꼬드겨 아비를 감시하게 만들려 한 겁니다. 어르신들,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저씨가 과자 사줬으니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아이한테 아버지를 팔게 만들려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해버리면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려는 거예요. 미세한 동요라도 잡아내려고. 그게 보위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김혁수의 빈 책상, 바닥에 남은 유리 자국, 소식이 끊긴 혁수의 아내와 아기.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이 인간이 보고서 한 장 올리면 우리 가족 셋이 평양으로 끌려갑니다. 아니, 평양이면 다행이에요. 혁수처럼 소식이 끊기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뒤 만년필을 꺼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대의 충성이 들어있다는 이 만년필. 흔들리면 안 된다던 아버지 말씀. 그런데 아버지, 지금 딸아이가 과자에 꼬드김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까? 창밖으로 아바나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쿠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어딘가서 악기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 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버텼다가는 늦습니다. 혁수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끌려갔듯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딸아이도요. 그 밤에는 결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때 50이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외무성에 들어가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한테 탈출이라는 단어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평생 발만 딛고 살아온 땅에서 갑자기 발을 떼라는 것처럼요. 두렵고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얼굴을 떠올리면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아직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온 그날 이후로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천장을 보고 누워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되는가? 못 가면 어떻게 되는가? 가면 평양에 계신 아버지가 끌려갑니다.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근무 외교관이 탈출하면 북한에서는 그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게 현실이에요. 아버지 서재에서 만년필을 건네봤던 날 가문의 영광이다 하시던 그 목소리. 제가 도망치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못 가면 어떻게 되는가. 박성철의 표적이 된 채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요. 서랍을 뒤지고 아내를 신문하고 딸아이를 과자로 꼬드기던 그 인간이 이미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보위부 감시관이 마음먹으면 죄목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저한테는 더더우며 자금 횡령, 이중장부, 적대 세력 내통,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 가도 끝이고 못 가도 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상황에 놓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이요. 6.25 때 피란을 가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서 어떤 분들은 이 집을 버리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잃는다고 남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떠나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바나에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 마음이요. 결심이 선 건 8회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성철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참사 동지,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두시오.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김혁수를 본국으로 보내기 전날 밤 혁수를 불러 앉혀놓고 했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낮고 차가운. 복도에서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일 그 면담이 끝나면 저도 혁수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관저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해. 내일 밤에 간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울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릴까? 그런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현관에서 졸고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켜지 않은 채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어요. 세 번째에 금고가 열렸고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관리해온 비자금 자료 전부였어요. 페이퍼 컴퍼니 계좌 목록, 은행 거래 내역, 자금 세탁 루트, 최종 수취인 명단. 이걸 초소형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손톱만 한 크기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북한 권력 핵심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봐도 눈이 뒤집어질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서 한국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년필. 캡을 돌려 빼니 안쪽에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저장 장치를 얇은 비닐로 감싸서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캡을 다시 돌려 끼우니 겉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3대의 충성이 담겨 있다던 이 만년필 안에 이제는 3대의 충성을 배신하는 증거가 들어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 없이 그렇게 말하고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관저로 돌아와서 아내를 깨웠어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해. 아내는 오래 침묵했어요.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만년필을 건네주시던 아버지, 봉화식당에서 면부터 드시던 아버지, 우리가 떠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이 도망쳤으니 그 대가는 부모가 치릅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법보다 더 무서운 관행이요. 아내와 저는 그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채로 날이 밝아왔어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자니 부모님이, 남자니 딸아이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를 버리는 거였어요. 아침 해가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딸아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온 아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왜 안 주무셨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결정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세상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혁수의 아들처럼 아버지가 왜 안 오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탈출 날짜를 잡았습니다. 열흘 뒤. 그 열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열흘, 240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대사관에 출근했어요.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눈에 불안이 비치지 않는지, 입꼬리가 자연스러운지. 평생 연기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박성철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회의 때는 평소처럼 발언했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직원들과 밥을 먹었어요. 웃어야 할 때 웃었고 보고할 때 보고했습니다. 안주머니 속 만년필에 이 건물 앞 모든 사람의 목숨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야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위기가 왔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어요. 박성철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책상 위를 훑어봤어요. 서류, 펜꽂이, 커피잔, 그리고 만년필. 책상 오른쪽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성큼 다가오더니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참사동지, 이게 그 유명한 만년필입니까?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면 끝이에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유품입니다. 박성철이 만년필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금색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고 몸체를 눈앞에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캡에 손을 가져갔어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캡이 열리면 끝입니다. 비닐로 감싼 저장 장치가 보일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아내와 딸아이의 목숨이, 평양에 계신 아버지의 운명이 전부 저 손가락 하나에 다녀 있었어요. 조심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할아버지 유품이라 오래된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캡을 열면 셀 수 있어요. 양복에 묻으면 안 빠집니다. 박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두세 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이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에서 두려움을 봤는지
아니면 그냥 잉크가 걱정된 건지 박성철이 만년필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만년필을 참 아끼시는군.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만년필은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어요. 남은 엿새, 하루하루가 240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섯째 되던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락책과 연락이 끊겼어요. 탈출 루트를 연결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임 초기 현지 외교 행사에서 알게 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제3국 쪽 공관과 접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까지 셋이 함께 움직여야 하니 출장 서류와 항공권, 경유지에서의 접선 장소까지 전부 맞춰야 했어요. 연락은 대사관 밖 공중전화를 통해서만 했고 매번 다른 전화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공중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리에 서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루트가 발각된 건가? 연락책이 잡힌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함정이었나? 관저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돌아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탈출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저장 장치를 없애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박성철 밑에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채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책이었어요. 이틀간 이동 중이라 연락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루트는 살아있었어요. 출발은 예정대로 나흘 뒤. 숨이 돌아왔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어요. 외화 현금, 딸아이 외투 한 벌, 여권 3개, 그리고 만년필. 아내가 가족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추는 걸 봤습니다. 혁수에 깨진 액자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내는 사진만 빼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액자는 두고 갔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따로 한 장 챙겼습니다. 봉화식당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냉면을 드시다가 고개를 드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눈을 약간 찡그리셨는데 그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접어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만년필과 나란히요.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라고 하신 3대의 충성도 버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딸아이만은 살려야겠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낳고 키우신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속으로 말씀드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결심이 섰으니까요. 이제 두려운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 싸우다 끝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흘 뒤 저는 아내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바나 밤거리로 나섭니다. 탈출 당일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내는 관저에서 딸아이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이 그 학교의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라는 것을, 그 친구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아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학교 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요. 아이가 아빠도 잘 다녀와요 하고 현관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대사관에서 오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점심도 직원들과 같이 먹었어요. 박성철이 오후에 저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면담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떠나야 하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대사관을 빠져나왔어요. 그게 제가 대사관에서 나온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관저로 돌아오니 아내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짐은 작은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창백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오늘 아빠랑 여행 가는 거야. 지금 바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요? 짐도 안 싸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사면 되지. 어서 신발 신어. 아이는 여행이라는 말에 들떠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관저 뒷문으로 나오기 전에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까 아이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문을 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아바나의 오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리 약속한 택시 승강장까지 걸어야 했어요. 500m. 평소 같으면 7, 8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딸아이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뒤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게 더 불안했어요. 박성철이 사람을 심어놨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림자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손 힘으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괜찮아. 아직 걸을 수 있어. 딸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히고 신이 나서 종종 걸음을 쳤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어르신들, 그 500m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500m였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공항이라고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딸아이가 제 팔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아내는 창밖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바나 시내를 빠져나가는 20여 분 동안 저는 백미러만 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건 밤 1시 반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행 새벽 비행기. 출장 명목으로 끊어둔 항공권 3장.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는데 손이 떨려서 여권을 떨어뜨렸어요. 추워서 직원에게 건넸는데 직원이 여권을 펴고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여권을 보는 그 몇 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어요. 출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유리부스 안에 심사관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줄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이 줄만 넘기면 됩니다. 이 유리문 하나만 지나면.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통과. 딸아이를 안고 제가 섰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참사.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만년필이 들어있는 안주머니 위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대사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쿠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대사관 행사에서 본 적 있는 현지 거래처 관계자였는데 우연히 공항에서 마주친 거였습니다. 참사님 출장이십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예, 멕시코시티에 잠깐.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손을 흔들며 가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까지 긴 복도를 걸었는데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목에 매달린 채 다시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어르신들, 그 숨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편히 자고 있다는 것,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버지 품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이 고맙고 또 고마웠어요. 탑승구 의자에 앉아서 활주로 쪽을 봤습니다. 우리가 탈 비행기가 서 있었어요. 저 비행기에만 타면 됩니다. 탑승이 시작됐어요. 좌석에 앉고 안전띠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공항 건물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대사관 차인지 아닌지, 박성철이 보낸 건지 아닌지 지금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딸아이만 모른 채 잠들어 있었어요. 쿠바가 창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카리브의 검은 바다 위로 섬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안녕.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멕시코시티에 내리는 순간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평양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쯤 무사하신지 알 길이 없다는 걸.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를 안고 우리 셋이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한국 땅에 닿을 수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열흘을 되짚었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눈에 불안이 비치지 않는지, 입꼬리가 자연스러운지 점검했습니다. 넥타이 매는 손이 떨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세면대 물을 틀고 찬물로 손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으면 손떨림이 잠깐 멈춰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대사관에서 박성철과 마주칠 때마다 등에서 땀이 났어요. 하지만 눈을 피하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시관 동지, 안녕하십니까? 그 인간이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읽으려 할 때 저는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평생 연기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건 연기를 한 겁니다. 어르신들, 배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감정을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열흘 중 가장 힘들었던 날은 9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한테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내년 학예회 얘기했어. 나 춤추는 역할 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내년 학예회. 이 아이는 내년에도 이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 나라를 떠나는데 저는 그래, 잘 됐네 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열흘 중 가장 힘들게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탈출 당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대사관을 빠져나왔을 때 박성철은 이미 제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오후 2시에 저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면담 시간이 됐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색을 시작하겠죠. 관저로 연락이 갔을 거예요. 관저에도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은 공항입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딸아이가 잠든 것도 그 긴장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이도 느꼈겠지요. 엄마 아빠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어린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 분위기에 얼마나 예민한지를요. 딸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이 나름대로는 뭔가 느끼면서 잠든 거였을 겁니다. 공항 체크인 줄에 서 있을 때 제 앞에 쿠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년 부부, 어린 손자 셋이서 여행 가방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뭔가를 말하면서 웃었고 손자가 깔깔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어요. 저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손자랑 여행 가는 게 이렇게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데 저는 지금 여권 하나 틀려도 끝나는 상황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어르신들, 자유라는 게 뭔지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마음 편히 공항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손자랑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래 가진 것의 소중함은 잃어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탑승구 복도를 걸을 때 아내가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살리러 갑니다. 그 한마디만 드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연락하는 순간 아버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탑승구 대기석에 앉아서 활주로를 내다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바나 공항은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활주로 위 유도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빛을 따라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자. 아버지 생각은 한국에 닿은 다음에 하자. 지금은 아내 손을 잡고 있자. 딸아이 숨소리를 듣고 있자. 탑승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서는데 무릎이 떨렸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나란히 탑승구를 향해 걸었어요. 딸아이가 중간에서 양쪽 손을 잡힌 채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비행기 좀 타고 나면 자도 되지. 나중에 실컷 자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이 쇠문 하나가 우리와 아바나 사이를 갈랐어요. 박성철이 공항으로 사람을 보냈더라도 이 문 안까지는 올 수 없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고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불빛이 흘러갔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아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앞을 보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아이만 제 어깨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의 밤이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 밤 저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멕시코시티까지는 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만년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봤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저장 장치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비자금 세탁을 직접 담당했던 외교관이 그 증거를 들고 나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패였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봉화식당에서 찍은 그 사진. 냉면을 드시다 고개를 드셔서 눈을 약간 찡그리신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저 지금 날고 있습니다. 무사히 닿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은 검은 밤이었어요. 어둠 속을 날고 있었지만 그 어둠이 조금 전보다는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멕시코시티 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쿠바를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포가 더 컸어요. 입국장에 사람이 수백 명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건 저도 외무성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멕시코시티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어요. 쿠바에서 우리가 사라진 걸 알았을 테고 박성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연락망이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아내 팔을 끼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공항 밖에서 약속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에 타자마자 호텔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한 건물로 이동했어요. 작은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창문에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습니다. 안내해준 사람이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현관문 앞에 의자를 받쳐놓고 누웠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귀를 대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이 번갈아가며 긴장 속에 밤을 보냈어요. 딸아이만 모른 채 잠을 잤는데 그 아이가 편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도망 중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숨어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6.25 때 피란길에서 산속에 숨어 지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소리도 죽이며 버티는 그 시간이요. 저는 그게 역사책 속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6년에 멕시코시티 아파트에서 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조금 들추면 아래로 평범한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달리고 상점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아래인데 저는 커튼 뒤에 있어야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한국 측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저장 장치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만년필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이 급해진 건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출국시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온 내용이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였다는 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목록, 자금 세탁 루트, 최종 수취인 명단. 저는 그게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본부에서 긴급 지시를 내릴 만큼 큰 건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작은 게 아니구나.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 경유 루트, 안전한 항공편 확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나흘이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멕시코시티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박성철이 이미 공작원을 풀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여행 가? 라고 물었어요. 아이한테는 아직도 여행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곧 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어린아이는 어른들 표정을 다 읽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아내가 말했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5째 밤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다시 왔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앉으라고 하더니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한철웅 시아버님이 연행되셨다는 정보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행.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만년필을 건네주시던 아버지, 봉화식당에서 면부터 드시던 아버지, 가문의 영광이다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던 아버지, 제가 도망쳤으니 그 대가를 아버지가 치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무너졌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는데 어깨가 흔들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자식이 도망쳤으니 그 집안도 무사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르신들, 부모님을 두고 도망쳐 나온 자식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분단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그 아픔이요. 저는 그 아픔을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끌려가신 건 제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자수하면 아버지를 풀어줄까?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풀려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셋 다 잡혀서 끝나는 거였어요. 박성철이 저를 놓아줄 리 없었으니까요. 딸아이도 함께요. 그때 방에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아내 옆에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아내 등을 쓸어줬어요. 12살짜리 아이가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섭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지만 아버지한테 무섭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살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 곁으로 가서 앉았어요. 우리 셋이 그 좁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아이는 살려야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 관계자에게 말했어요. 빨리 움직입시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더 기다렸어요. 그 사흘이 또 한없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버텨줬어요. 낮에는 아파트 안에서 색종이를 접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그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우리를 가족이라고 그리고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 사진과 만년필이 있는 그 자리예요. 어르신들, 그 그림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항공편이 잡혔다는 소식이 온 건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지 8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직항이 아니었어요. 경유지를 2군데 거쳐야 했고 총 이동 시간이 20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면 20시간이 아니라 이틀도 괜찮았습니다. 관계자가 항공권 3장을 건네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분을 숨겨야 했어요. 북한 외무성 외교관 여권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만 창밖을 보며 비행기 또 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내가 응, 이번엔 좀 멀리 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알았다 하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는 앞을 보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만년필이, 아버지 사진이, 딸아이 그림이 있었어요. 이 3가지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있다. 아직 괜찮다. 공항에서 수속을 밟는데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아직 무서웠지만 멕시코시티 공항은 쿠바 공항이 아니었어요. 박성철의 손이 직접 닿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할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엔 소리 없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랐는지도 몰라요. 우리 둘 다 그 며칠 사이에 많이 울어버렸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멕시코시티가 창밖으로 멀어져 갔어요. 낯선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넘게 숨어있던 도시이지만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커튼 사이로 훔쳐본 골목 풍경이 전부였습니다. 그 도시에 작별 인사를 할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한국까지는 20시간 넘는 비행이었어요. 딸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 잠들었고 아내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봤어요. 아바나에서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고 멕시코시티에서는 커튼 안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연행되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 있는 어떤 시설로 끌려가셨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실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닿으면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정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빼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 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그게 기도였는지 다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어딘가를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별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아내는 잠들었고 딸아이는 잠들었고 저만 깨어 있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쥔 채로요. 한반도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닿으면 저는 이 만년필 안에 있는 저장 장치를 한국 정부에 넘깁니다. 그게 우리 셋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거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3대의 충성을 배신한 사람으로 불릴지 몰라도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자유라는 걸 저는 멕시코시티 커튼 뒤에서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비행기가 어둠 속을 날았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평생 말을 조심하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도 삼켰고 묻고 싶은 것도 묻지 않았고 보고 싶은 것도 외면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말을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궁금한 것을 묻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쉰이 다 된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해도 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게요. 우리가 북한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게 제가 이 긴 밤을 날고 있는 이유라고 속으로 되새겼어요. 착륙 2시간 전이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딸아이도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저만 혼자 깨어 있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쥔 채로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구름이 걷히면서 아래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래에 불빛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불빛의 경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한쪽은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크고 작은 도시들마다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핏줄처럼 이어지고 해안선을 따라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선 하나를 경계로 북쪽은 치읓 같은 어둠이었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점도요. 남쪽에 저 눈부신 빛이 선 하나를 경계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마치 누가 지도 위에 선을 그어서 한쪽에는 빛을 쏟아붓고 한쪽은 검은 물감을 칠해버린 것처럼 저는 그 경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보통강 건너편을 내려다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쪽은 환하고 한쪽은 캄캄하던 그 강 풍경. 그때 저는 우리가 빛쪽이라고 믿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어두운 건 그쪽 사람들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 강 하나 차이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수천만 명이 저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닦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냥 흘리게 뒀어요. 아버지가 지금 저 어둠 속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연행되셨다는 그 아버지가요. 제가 보던 그 어둠 속에 아버지가 계신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에 쥔 만년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보이십니까? 저 지금 아버지 나라 위를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빠, 여기가 남조선이야? 남조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북한스러운 말인지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북한 말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이 아이가 말부터 배워야 하겠구나.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영문을 모른 채 안겼어요. 그 작은 등을 두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왔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걸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탑승교 끝에서 공항 내부가 보이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진 채로 멈춰 섰어요. 천장이 끝없이 높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어요. 제 구두가 비칠 정도였습니다. 어디선가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같은 말, 같은 억양.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 온 거였어요. 딸아이가 아빠 왜 서 있어? 하고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입국 수속 창구로 향하는데 안내 직원 한 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철웅 씨,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별도의 창구로 안내받았어요. 담당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밀어줬어요. 의자 옆 테이블에 종이컵과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북한에서 관리가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편하게 앉으라고요. 수속을 밟으러 온 사람한테 커피를 공짜로요. 아내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딸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아이 눈에 인천공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도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는데 아이는 오죽했겠어요. 엄마, 여기 진짜 우리나라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야. 아이가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되게 크다. 수속이 끝나고 나오는데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게 화장실입니까? 바닥이 거울이었습니다. 아니, 거울이 아니라 타일인데 너무 깨끗해서 제 얼굴이 비쳤어요. 발을 내딛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오히려 향기로웠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고요. 칸에 들어갔는데 문 밖에 비어있은 표시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변기에 앉았다 일어서는데 갑자기 물이 내려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요. 소리에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기계가 사람이 일어서는 걸 감지한 겁니다. 별나라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기 옆에 버튼이 있길래 눌렀어요. 갑자기 물줄기가 올라오는데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비데라는 거였어요. 기계가 몸을 씻겨준다고요. 평양에서 가장 잘 살던 저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광거리 간부 아파트에도 외무성 본부에도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손을 내밀자 물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비누도 자동이었어요. 손을 빼면 물도 멈췄습니다. 제 옆에서 한국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씻고 나가는데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뺨이 홀쭉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어요. 북한 최상위 계층, 평양에서 가장 잘 살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린 최고급 삶이 이 나라에서는 공항 화장실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쓰는 공공화장실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공간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깨끗한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게 떠올랐어요. 남조선은 미국 식민지,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땅, 거지들의 나라.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 배웠고 외무성에서도 배웠습니다. 30년 넘게 그걸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라의 공공화장실이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쓸 수 있는 이 공간이 북한에서 가장 잘 살던 제가 누린 최고급보다 나았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바나 대사관 녹슨 화장실이 떠올랐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북쪽의 캄캄한 어둠이 떠올랐고 연행되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나왔는데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화장실 다녀왔는데 여기 호텔이야?
호텔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이 나라의 평범한 공항이다. 말해주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이가 갸웃거리더니 엄마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본 것들도 전부 충격이었습니다. 밤새 여는 편의점, 배급표 없이 누구든 사먹는 삼각김밥, 저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진열대가 끝이 안 보였어요. 같은 민족의 남쪽 나라에서는 이만큼의 음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수천만 명이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동안 어르신들, 여러분이 사시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하나원으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하나원이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며칠 먼저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방이 따뜻해서.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방이 따뜻한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어르신들 난방이 되는 방에서 주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바나 관저는 열대 기후니까 난방 걱정이 없었지만 평양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창광거리 간부 아파트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으면 한겨울에 냉기가 파고들었어요. 일반 인민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버튼 하나로 온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느끼고 온 겁니다. 딸아이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멈췄어요. 만화였는데 아이 눈이 커지더니 한 채널에 고정됐습니다. 저도 같이 봤어요. 북한에서는 채널이 2개였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했고 내용은 전부 수령님 이야기거나 혁명정신 고취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밤이 늦어도 채널마다 다른 내용을 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재밌어하는 걸 보는데 저는 괜히 눈물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자랄 수 있구나. 이 아이가 이제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어요. 현관에 의자를 받쳐놓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우고 복도 발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는데 잠이 왔습니다. 자다가 한번 눈이 떠졌는데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바나에서 노트북으로 봤던 그 서울 야경이 지금 저 창밖에 있구나. 그때는 화면 속 다른 행성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안에 있구나.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봉화식당에서 냉면 드시던 아버지, 서재에서 만년필을 건네주시던 아버지, 연행되셨다는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따뜻한 방에서 제가 잠을 자는 동안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걸까요? 그 생각이 들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살아서 여기 닿았으니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했습니다. 저장장치를 한국 정부에 넘기고 아버지 상황을 알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인천공항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들, 보리고개를 넘기시고 새마을 운동의 땀을 흘리시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도우셨던 분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천공항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거였습니다.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있는 거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나라에 저와 제 딸아이가 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이것을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나라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바나 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딸아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일 눈을 뜨면 이 나라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아침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년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2026년 1월
서울의 첫 밤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희 셋을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책상이 여럿 있었고 칠판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교실이란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고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칠판 위에는 초상화 대신 그냥 하얀 벽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이요.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반가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봐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어요. 평생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위험했으니까요. 봉화식당 앞 골목에서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라고 하셨고 저는 묻지 않았어요. 혁수가 사라진 뒤에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봐도 된다고요. 딸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여기선 진짜 뭐든 물어봐도 돼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뭐든요. 딸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잘 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부터 달랐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멈추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 외래어 있잖아요.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를 단어들이요. 저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딸아이는 금방 배웠어요. 아이들이 원래 그렇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니 2달도 안 돼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래 걸렸어요. 마트에 처음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내와 둘이 카트를 밀면서 진열대 앞에 서 있었는데 아내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라면이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가지였어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몰라서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받는 거였고 장마당에 가도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고를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라면 하나 고르는 게요. 저도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자유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평생 정해진 것만 받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선택을 해야 하면 그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가 알려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걸 맡으라면 진열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친구가 생일이라고 케이크 가져왔어 라고 했어요. 아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얼굴이구나. 아내는 한국어 억양 공부를 시작했어요. 북한 말투가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해서요. 아내가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걸 들으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가슴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쉰이 다 된 사람이 말투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도 아내는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가 매일 새로웠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노인석이 있다는 걸 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북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낮추고 제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간부 전용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 혹시 저를 알아보시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환자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이 나라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시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밤이면 가끔 만년필을 꺼내봅니다. 저장 장치는 비웠어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정식으로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정보가 북한 비자금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쓰였다는 건 알아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만년필은 이제 빈 껍데기예요. 잉크도 없고 저장 장치도 없고 그냥 오래된 소련제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손에서 제 손으로 온 물건이에요. 3대의 충성이 들어있다던 이 만년필이 결국은 3대의 충성을 끊는 데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만년필이 없었다면 딸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한국 정부를 통해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있어요. 살아계시다는 정황은 있지만 어디 계신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어떤 건지 이제 저도 압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해요. 봉화식당에서 면부터 드시던 아버지를요. 서재에서 만년필을 건네주시던 그 손을요. 그 손을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버지 손을 잡고 인천공항에 가고 싶어요. 그 화장실에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지라고 배웠던 이 나라는 화장실에서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나라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던 그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 귀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봤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오늘 저녁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죄도 없이 어딘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이 되는 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천공항 화장실을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라면을 직접 골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든 물어봐도 된다는 말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서셨고 보리고개를 넘기셨고 새마을 운동에 땀을 흘리셨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버티셨어요. 그 땀과 눈물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따뜻한 방 가득 찬 밥상, 아무나 쓸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 뭐든 물어봐도 되는 교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와 제 딸아이가 그 나라에 닿았습니다. 매일 밤 딸아이가 잠든 얼굴을 봅니다. 이 아이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나라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뭐든 물어볼 수 있고 친구들과 웃을 수 있고 라면도 직접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이 아이한테 그런 하루를 주고 싶어서 아바나 밤거리를 손잡고 뛰었습니다. 그 하루를 지금 이 아이가 살고 있어요. 만년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딸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아내는 한국어 억양을 연습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풀려나시는 날, 통일이 되는 날, 그날을 매일 밤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어르신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서 3대째 혁명 가문으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가 그 체제에 충성을 바쳤어요. 그 덕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할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바나 대사관 화장실 양동이를 보고 서울 야경을 보고 박성철이 혁수를 끌어내는 걸 보고 딸아이가 과자에 꼬드겨지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제가 누린 특권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강 건너편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쓰러진 이웃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간 혁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체제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쪽이었어요. 그 사실이 지금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 직접 겪고 말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사실에 가깝겠죠. 제가 본 것, 제가 알게 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아버지한테도 혁수한테도 강 건너편 어둠 속 사람들한테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딸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아빠, 나 이번 학기 반장 후보가 됐어 라고 했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잘 됐다 하고 웃어줬어요. 웃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반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나라, 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학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와 있구나. 그게 이 나라의 일상이에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매일 새롭고 매일 감사한 일상입니다. 만년필은 오늘도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봐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아버지 손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딸아이를 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살아계십시오. 그날이 오기를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봉화식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냉면을 먹던 그 토요일 오후예요. 아버지는 면부터 드셨고 저는 육수부터 마셨습니다. 그게 우리 부자만의 작은 습관이었어요. 아버지가 소리 없이 웃으셨고 저도 웃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의 그 식당에서 녹그릇에 담긴 냉면을 먹던 그 오후가 그게 아버지와 가장 행복하게 앉아있던 순간이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냉면집에 가고 싶습니다. 마주 앉아서요. 아버지는 면부터 드시고 저는 육수부터 마시고 그 오래된 습관대로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여기도 냉면이 맛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커튼을 열어도 되는 아침,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아침이 저한테는 매일 새롭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해요. 안주머니에는 딸아이가 멕시코시티에서 그려준 그림이 접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밑에 우리 가족이라고 쓰인 그 그림이요.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되는 날도 오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날, 북쪽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날도요.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철웅 씨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년필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딸아이 손을 잡고 뛰었던 그 이야기, 가슴에 남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운의 기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